슬픔 끝판왕들 모여라. 문득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제 3월이라서 날씨가 많이 풀려 영하 18도다. 자다가 몰리나가 자니? 하고 물어보죠. 한밤중 발렌틴 자니? 베르테르의 슬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세 문장 월드컵을 시작했는데 벌써 선선한 바람이 맞아요. 부는 가을이 됐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마음 한켠이 또 시리고 또 그쵸.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이 계절감에 맞추어 마음이 콕콕 쑤시는 그런 작품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슬픔 끝판왕들 모여라. 눈물 월드컵입니다. 사실 뭐 세계문학전집에 눈물 한 방울 없는 작품을 그쵸. 찾는 게 더 어렵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려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게 하는 그런 책들로 저희가 4권을 추려봤습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작품들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월드컵 휴지 4장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경기는 결제된 슬픔을 선보이는 작품들이에요. 소망 없는 불행이랑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이렇게 두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불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문의 부고 기사로 시작을 해요. 토요일 밤에 51세의 가정주부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했다. 작가인 한특혜의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한특혜가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웃고 어머니의 죽음에 자부심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긍지를 그죠? 느꼈다. 긍지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얘기했을지, 저 어머니의 일생을 되짚어가면서 어머니의 이제 죽음의 이유를 뒤쫓는 그런 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고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죽음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회고록이자 전상서 같은 느낌. 전상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읽다가 보면은 좀 의문이 드는 게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아주 좋아라고. 막 그거였어. 그래, 막 그거였어.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이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실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국경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직업이 없이 자유가 속박된 채 살아야 됐던 여성들의 삶을 회고하게 되거든요. 이런 대목도 나와요. 자유의지에 따라 사는 것. 가령 평일에 산보를 간다든지, 두 번째로 사랑에 빠진다든지, 여자가 혼자 술집에서 과일주를 마신다든지 하는 등의 일은 말할 것도 없이 괴물이나 하는 짓이었다. 이렇게 모든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사회적 기회가 차단된 여성의 삶을 살아온 엄마가 평생 느꼈던 그 스트레스, 수치심, 강박관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봤을 때 사실 어머니가 스스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녀가 발휘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의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선택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슬프게 들리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나 부인으로서의 자아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어떻게든 아들이지만 그걸 살펴보려고 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슬픔을 최대한 절제를 하는 게 오히려 읽는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담담하게 쓰고 싶었다가도 불효자는 웁니다 막 이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글을 써보신 분,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 글이 내 마음을 왜곡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육아 일기를 간단하게 쓰는데, 쓰다 보면 더 귀엽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갈등해요. 아니, 내가 이거를 몇 년 후에 봤을 때 정말로 이 아이의 모습을 온전히 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 뭐 어디다 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조금 더 막 귀엽게 아름답게. 발랄하게 쓸 수 있고 더 앙증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 글로 누군가를 기억하고 글로서 사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사실 막 어머니와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쓰면 굉장히 쉽게 공감이라던가 눈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남아도 어머니가 혼자 이제 고독하게 자유의지가 거세된 채 살아온 그 삶은 지워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최대한 눌러 담으면서 어머니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삶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거의 이제 투쟁에 가까운 글쓰기를 해 나가는 작가인 아들의 모습, 그것이 이제 머리에 그려지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이 길어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에 대해서 민경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제목이 이 책의 거의 줄거리를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굴라크라고 불리는 이제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정치범들을 잡아서 수용하는 노동교화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반 데니소비치 슈우프라는 사람이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8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04반이라는 같은 수감소를 쓰는 사람들과 새벽 5시부터 밤 늦게 잘 때까지 하루를 그려낸 짧은 소설인데요. 정말 담담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었고 벽돌 쌓기를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지를 담담한 필체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3월이라서 날씨가 많이 풀려 영하 18도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실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하죠. 일을 해야 몸에 열기가 나니까. 의료 같은 것도 당연히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5일 중 4일은 밥을 주지만 하루는 절식이라고 해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는 밥이라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양배추국 그리고 빵 200g 뭐 이런 것들을 받는데요. 그 조그만 것도 아끼고 아끼려고 투쟁하는 모습이 하루에 일어난 일을 거짓없이 썼을 뿐인데도 너무 슬프고 암담하고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정말 힘든 노동을 끝내고 와서 양배추국을 먹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의 전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슬펐던 부분은 인간의 모든 행복을 거세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차디찬 굴라크 속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빛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행복한 순간들을 조금씩 모아서 마지막에 잘 때 회상을 해요. 중노동에 당첨되지 않았고 빵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사실은 되게 초라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구나. 그게 사실은 더 슬펐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막 원경과 근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를 이루려고 여행 가려고 퇴사해보고 싶어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그냥 오늘 일 열심히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나 맛있는 떡볶이랑 맥주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운 목표와 기쁨에 집중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꿈꾸는 존재로 살 수도 있고 또 현실에 충실한 존재로 살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전투이기 때문에 오늘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만 사는 사람이 라면 정말로 사실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막 그냥 밥 뺏어 먹고 그 사이에 어떤 질서도 없이 막 살아도 되는데 어느 날 이 밖을 나갔을 때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다. 그 인간답게 살다가 나가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 붙잡고 있는 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약간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감명 깊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망 없는 불행과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소망 없는 불행 같은 경우에는 이 묘사가 허를 찌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생각은 막 형성되어 가는데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그 생각은 허공 속을 걷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만화 영화의 인물처럼 땅 위로 추락해버린다. 어머니의 생활을 복귀하는데 몰입해서 막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문득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이제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 너무너무 슬퍼라고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절대된 슬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슬픔이 절제라는 거에 면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반 데니소비치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치사한 놈으로 타락하진 않았다.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열악한 하루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긍지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슬퍼 나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서술들보다 오히려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야만 버틸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생활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불행은 터져나온 눈물을 꾹 참고 있는 느낌이라면 이반 데니소비치는 아예 눈물이 그냥 다 말라버린 사람을 다 보는 말라버린. 느낌. 출소할 때만 이렇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두 작품 다 정말 너무 의미가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가족 서사는 또 우리가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직 흘러나올 눈물이 더 남은 느낌인
소망 없는 불행을 결승전에 데려가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로 내가 짠내나는 눈물이 그립다, 염도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리버 트위스트 추천드립니다. 국을 더 달라고 했는데? 비조 경기는 슬픔을 쏟아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절제했던 거랑은 반대인데요. 바로 거미 여인의 키스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먼저 거미 여인의 키스부터 살펴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형무소에 정치법인 발렌틴이랑 동성애자인 몰리나가 같이 수감이 됩니다. 근데 몰리나가 이제 발렌틴에게 감옥 생활의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영화 얘기가 실제로 자기가 본 영화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가면서 영화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계속 발렌틴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돼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그 사이에 발렌틴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은연중에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발렌틴이 설사병에 걸려가지고 크게 아픈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랑의 온도차라는 게 언제나 사람의 맞아.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더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맞아. 싶습니다. 이 관계에서 몰리나가 유일하게 가진 권력은 영화 얘기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 그거랑 엄마가 주는 음식 꾸러기. 맞아. 이야기와 그 음식이라는 소박한 무기로 이성애자이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마초이면서 정치적 이상과 추상적인 이상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이 남자를 극진하게 유혹하는. 근데 음식과 이야기라는 게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감옥에 갇혔다는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가진 거의 모든 걸 다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배도 채워주고 재밌게도 해준 거야. 다 준 거지,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발렌틴의 마음이라는 게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하고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발렌틴이 몰리나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사랑에 관한 선택을 하는 몰리나의 순애보가 정말 눈물겨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몰리나는 고정적인 여성상, 남성상,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발렌틴한테는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싸주고 챙겨줘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실 이 몰리나가 발렌틴을 사랑하게 되면서 발렌틴의 어떤 부탁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발렌틴이 우리 조직한테 무슨 이제 메시지를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맞아. 행동이잖아요.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쟁에 몸을 던지는 대목에서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의 고정적인 것을 넘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몰리나가 모든 걸 다 던진 사랑을 했다는 게 가석방되기 전 마지막 날에 나를 계속 잡아달라고 해요, 발렌틴한테. 맞아. 발렌틴은 계속 그 지령 전해라 이것만 하고 있는데, 나 정말 나갈까? 나가지 말까? 난 사실 지금 유일한 소원은 너랑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자유까지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게 언제나 그런 바보들이 또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제목만 봐도 우승의 아우라가 보이는 작품,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죠? 유복한 청년 베르테르가 사교 모임에서 만난 로테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로테라는 아가씨는 정말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용모도 곱고 여섯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책도 많이 읽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여성인데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거. 알베르트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이인데요. 베르테르는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바보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텨 사랑을 하는데요. 로테는 그 사이에 베르테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처음에는 절친하게 지냈다가 점점 거리를 맞아요. 두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서 베르테르가 스스로를 쏘아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 책만큼 어울리는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구 비렐름한테 쓰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로테를 향한 짝사랑에 괴로워하는 베르테르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짝사랑이라는 게 가장 슬픈 지점은 상대방한테 그 말을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슬픈 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좌절하고 또 어떤 날에는 또 타협도 하죠. 나 그냥 친구로 지내면 돼 하다가도 근데 차라리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가도 만약 내가 로테의 남편이었다면 난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다가 다 집어던지고 아예 로테를 안 부르고 다른 동네로 떠나보기도 하거든요. 그 모든 짝사랑의 구구절절한 과정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책인지를 반증하는 효과가 베르테르 효과라는 건데요.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이 베르테르의 착장인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을 입고 사랑의 슬픔에 대해 아파하고 극단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베르테르처럼 스스로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는 사회적으로 되게 큰 파장을 가져온 작품입니다. 게테가 쓴 말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단 한 문 정도 내 경험이 아닌 것을 쓰진 않았지만 단 한 문 정도 내가 경험한 그대로 쓰진 않았다. 사실 이게 실제로 괴테도 자기 친구의 약혼자를 좋아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기의 연적이 빌려준 그쵸. 총. 그 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착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괴테는 80살까지 잘 살고 대문호의 자리에 올랐지만 젊었을 때 그 치열했던 사랑의 감정을 이 책에다가 간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괴테 작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고답적일 것 같아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책장을 넘기면 굉장히 이제 서정적이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반전인 네. 작품이죠. 끝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온 두 작품을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하지마 몰리나 하지마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몰리나가 가석방이 된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발렌틴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내 메시지 좀 전해지면 안 될까? 근데 이제 몰리나가 나는 사실 이제 그 정도 깜냥이 안 되고 너도 위험해지고 나도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알려주지 마라고 얘기하고서는 이제 거절을 하고 둘이 잠이 들어요. 근데 자다가 몰리나가 자니? 하고 물어보죠. 한밤중에. 발렌틴 자니? 그리고서는 나 할게. 네가 하는 말을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잔이라는 대목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무수한 그 침묵과 고민을 나타낸 두 줄이 있어요. 점으로만 이루어진.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 이 부탁을 들어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발렌틴 잔이? 하고서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마음? 그게 그 점점점 두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몰리나를 뜯어 말리고 싶더라고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를 한 23페이지부터 끝까지 말리고 제발 그만하세요. 진짜 침착해라. 편지를 받는 빌헬름도 계속 말리는 장면이 맞아요. 나올 맞아. 정도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사랑에 미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처음에 첫눈에 반하고 나서 사랑에 빠진 모습을 묘사하는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조용히 계속해서 돌고는 있었겠지만 나는 그때가 낮인지 밤인지를 가릴 수 없었다. 온 세계가 내 주위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핀 조명을 꽂은 것처럼 로테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짝사랑의 원리가 막 내 눈에는 음악이 나오고 불빛이 비치고 핀 조명이 비치고 막 하는데 문득 만져보면 내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정말 나만의 환상이었던 거야. 나랑 저 사람이랑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모든 게 다 나만의 BGM이었고 환상이었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로맨스 월드컵 했을 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거미 여인의 키스를 빼고 로맨스 특집을 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슬픔이 조금씩 고조되어서 마지막에 두 사람 사이에 무르익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반면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이 흩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1700년도에 쓰여진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21세기에 보편적인 감정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르테르의 손을 들고 싶네요. 결승으로 가보실까요? 시작!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간다.
네, 드디어 결승인데요. 불행과 슬픔의 대결이네요. 눈물을 꾹꾹 눌러 담은 절제된 슬픔인 소망 없는 불행과 네. 눈물로 가득 적신 젊은 베르텔의 슬픔의 승부입니다. 민경님 같은 경우는 막 콸콸 눈물을 쏟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끝까지 절제돼 있어서 여운을 길게 남기는 그런 작품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후자를 좋아한다고 늘 생각해오고 살았는데 이번에 젊은 베르텔의 슬픔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골라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소망 없는 불행을 네, 좋습니다. 네, 아까는 첫사랑에 빠진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슬픔의 정수가 보이는 장면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베르테르가 죽음을 결심을 하고 로테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를 보내요. 사실은 빌헬름에게 쓰는 편지지만 로테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산에 올라가는 일이라도 있으면 아무쪼록 내가 그다지도 기껍게 이 산골짜기를 오르던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묘지에 고이 잠든 내 무덤을 바라보고 낙조의 석양 속에 높이 자란 풀들이 쓸쓸히 바람에 나부끼는 광경을 건너다봐 주십시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어디 꼬집고 있는 거 아니잖아, 울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생에 이루지 못할 사랑을 후생에 이루자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내 무덤을 가끔씩 보면서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그 사람 인생에서 단 몇 초간만이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빼앗고 마음? 싶다. 그리고 베르테르가 꿈속에서 로테랑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게 꿈인 걸 알고 좌절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헛되이 그녀를 향하여 두 팔을 뻗고 더듬는다. 그녀와 나란히 풀밭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키스를 퍼붓는 천진난만한 즐거운 꿈이 보람없는 착각임을 깨달으며 나는 밤마다 침대 속에서 안타깝게 그녀를 찾아 헤맨다. 아, 그리하여 꿈결같이 잠이 덜 깨어 그녀를 향해 더듬다가 마침내 정신이 들면 억눌린 가슴 속에서부터 눈물이 줄줄 줄을 이어 쏟아져 나온다. 마음이 달랠 길이 없는 나는 어두운 앞날을 바라보며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을 수 있고 맞아. 더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감정들도 그냥 날 것 그대로 눈물이 줄줄 이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건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그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여성은 거절을 한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에 관해서 상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사실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요즘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정서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치만 모두가 마음속에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사실은 문학 작품에서 읽으면서 나눌 수밖에 없는 추억을 이 책이 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 막 정말로 내가 누구 좋아했다고 이렇게 친구한테라도 계속 얘기하면 솔직히 친구도 그만하라고 하죠. 내가 네 감정 쓰레기통. 그죠? 거의 빌헬름은 무슨 죄예요? 200페이지 정도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막 놀릴 수 없다. 왜냐면은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룡처럼 멸망해서 지나가서 촌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입 밖에 우리가- 내가 꺼내지 못할 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 다 공감해요. 저도 문장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배움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그 욕망을 아버지한테 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배우고 싶어 했다. 그건 그녀가 아이였을 때 무언가를 배우면서 자기 자신에 관해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할아버지께 무엇인가 배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할아버지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손짓 몇 번으로 거절당했고 그 이후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영민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여성일지라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배움의 거절 그리고 이제 교육의 부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게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이 있으셔서 참 고생하셨지, 이제 힘드셨지라고 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일이 아마 우리 엄마 마음에 이런 좌절과 충격과 또 수치를 주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의 풍경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담담한 슬픔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엄마가 두통에 시달리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우울증이다. 우울증에 대한 두통이니까 좀 산보를 하시라고, 산책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겪었던 어떤 경험과 그로 인해 누적된 슬픔과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사실 의학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문학만이 그리고 아들만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점에서 이 아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글을 쓴 의미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하기가 참 어려운 맞아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우승작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끝까지 우리 서로 안 넣고 우리 뭔가 승부차기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승부차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판즈를 네, 해봅시다. 근데 이게 최신 지금 갖고 있는 책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네. 베르테르의 슬픔은 1판 91쇄입니다. 너무하네. 너무해. 38세예요, 여기는. 안 되네요. 잽도 안 되네요. 책도 안 되네요. 1대 0. 그러면 다음 건 고르게 해드릴게요. 가격. 책의 가격이 곧 그 책의 가치 아닙니까? 보통 라이센스가 있는 책이 퍼블릭보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만료된 책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저의 지략가로서의 양질의 책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작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겨뤄보시죠. 그러니까 비싼 게 이기는 거예요? 그쵸? 하나, 둘, 셋! 10,000원! 이거 마지막 뭘로 하죠? 마지막 뭐로 하죠?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름이 제일 긴 거. 독일어로 했을 때요? 아니요? 한글말로? 네. 띄어쓰기 포함인가요? 안 포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9글자.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괴테가 1782년에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입니다. 12글자입니다. 저는 1970년대 쓴 소설이고 저 미님 세계문학전집에도 있는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맞나? 퍼의 불. 네, 13글자. 근데 그 작품 제목이 공교롭게도 페널티킥이네요. 네.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괴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명작, 세계의 명작을. 결국 제가 페널티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망 없는 불행을 우승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 월드컵이 웃음으로 끝났는데요. 네? 끝났다고요? 본인의 우승으로? 네. 아니, 웃음. 웃음.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패배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진 우승은 나다. 네, 어떠셨나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역시 찐 우승은 나다. 어떤 작품이 진짜 우승작인지 댓글로 감상평 맞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월드컵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시면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10초. Not bad. 오! 신이시여. 여기 아니었어요? 방금 제가 노래했을 때.